자, 반갑습니다. 실버왕 패트릭입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로 쏟아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서 출산율은 바닥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듣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노인이라고 부를 나이가 되면 그들에게 펼쳐질 세상이 노인을 위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나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뜻은 국가가 그들을 노인으로 인정하기 힘든 구조라는 걸 겁니다. 즉 생산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죠. 그 인구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거고, 그건 결국 그들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은퇴가 없다는 거죠. 현재 구조적으로도 국가가 가진 예산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려면 인구 구조와 노후의 최후의 방어선 국민연금을 봐야 돼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인구 한번 구조를 우리가 쭉 따라가 볼게요. 왜 이렇게 인구 구조가 좀 차이가 나는지 이 표를 한번 봅시다. KOSIS 인구 상한판인데요. 처음 출발이 1960년이죠. 1948년 일제강점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지만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전쟁으로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기 힘든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슬슬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제약적인 상황에 누른 욕망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하는 동안 그 억눌려왔던 성적 욕망부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폭발을 했겠죠. 국가가 사실 매일 10시간씩 강제로 전국의 가정집에 불 끄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북한이 인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아야죠. 여하튼 그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채택했던 우리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합니다. 안보는 미국이 뒷배고 안보에 써야 할 돈을 경제에 몰빵할 운도 따랐고요. 국가가 GDP의 10%의 평균치를 찍으면서 그 저력에 힘입어 아이를 엄청 낳은 거죠. 좋은 환경, 안정화된 국가 성장률 10% 안 나올 이유가 없겠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한 1, 2%대잖아요. 2%도 많은 거지. 88 올림픽 때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때였으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다들 무일푼으로 같은 조건이라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가. 또 당시에 뭐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다 없거든. 나도, 내 옆집도,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다 없어. 그리고 이건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간을 규정을 지을 때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가로 나를 규정을 짓는 시대였거든요. 요새는. 근데 인간 노동으로 규정을 지었던 시대가 있죠. 흥부와 놀부 얘기 아시죠? 흥부가 왜 그렇게 애를 뭐 7명, 8명 낳아서 그 당시 그렇게 힘든데 그 아이가 곧 농사를 지을 노동자거든.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게 당연했죠. 남아 선호 사상도 전쟁 나가면 누가 죽어요? 남자가 죽어 나가잖아. 그러니 남자가 없으니 남자를 선호하는 거고, 당시에 이런 맥락이었다 보니까 어느 집이나 다 2명 아니면 3명이었습니다. 한 명 나오면 왜? 이런 구조적 인식이 당시 90년대까지 당연하게 있었던 시절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태어나신 어르신들, 그런 세대들, 1955년에서 1970년 세대분들, 이분들을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57세라고 써있죠. 약간 E라인 쪽이 E라인 쪽. 지금 E라인을 쭉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인구를 다 합치면 한 1000만 명이 넘지만 대략 시작에서는 750만 명 정도가 쏟아진다고 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태어난 애들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게 이쪽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죠. 한 명만 낳고 잘 키우자라는 문화도 있었지만 IMF 같은 경제 상황, 08년 서브프라임, 점점 차이나는 부의 격차, 미친 듯이 오르는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계속 오르질 않죠. 계속 줄어드는 젊은이들, 그 결과 이 갭 차이를 봅시다. 거의 세대가 이거 무슨 뭐 반토막도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이쪽 라인이 그 베이비붐 세대들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 출산율이죠.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거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였는데 2025년 현재는 거의 팽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툭 옆에서 밀치면 밀지 마세요 하고 바로 넘어지는, 건축학 구조에서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바로 무너지죠.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면 국가 단위로 가지 말고 개인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부모가 2명을 낳을 때, 1명을 낳을 때, 아예 안 낳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부모가 늙어서 2명의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양을 같이 합니다. 1명이면 그 1명이 2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거고, 아이가 없다면 그들이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확대하면 국가의 모습인 거죠. 젊은이가 1명인데 부양해야 될 부모가 2명 혹은 더 많은 거죠. 그럼 젊은이가 커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노인 비율과 출산율이 엄청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연금, 세금이라는 제도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개인으로 좁히면 자식들이 부양할 돈인데 국가로 확대하면 세금으로 지탱하는 복지겠죠.
우리가 이런 연금 세금 중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된 게 지금 국민연금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빨리 이해하려면 직장에 다니면 4대 보험을 떼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1988년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도 이게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노후 보장을 70%까지 해주는데 보험료 납부 금액이 3%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은 이거죠. 지금 상태면 2050년 안에 고갈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고갈되면 한 30년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잖아. 젊었을 때 기껏 4대 보험으로 열심히 내가 내서 65세가 돼서 받으려고 하니까 없대. 국가가 막 이거 참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지금 다 날린 거죠. 국가연금 자체가 2050년 안에 이 정도 여기 안에 고갈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당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었냐? 뭐 물론 이렇게 설명해도 말이 안 되지만 한 90년도까지만 해도 60살 넘어가면 환갑 잔치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장수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60세 넘어가면 저희가 환갑 잔치 하나요? 좀 잘 안 하죠. 환갑 잔치가 있었다는 건 과거에 70세면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으로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또 우리나라가 너무 고속 성장을 했어. 다른 나라 100년, 200년 뭐 이런 제도 만들고 고치고 다듬을 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부터 뭐 대략 한 1960년부터 2025년 한 65년 동안 그거 다 압축한 거라고. 한편으론 대단하지만 한편으론 그 짧은 시간 국가 시스템이 뭐 얼마나 준비하고 잘하고 뭐 그랬겠냐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잘못된 거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한번 소득 대비 보험료를 한 40%까지 올려볼까?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나도 안 해. 뭐 줬다 뺏는 느낌이잖아. 이게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게 얼마나 되느냐 문제죠. 이거 뜯어 고치려고 지금 계속 정부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내라고 해놓고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러는 거지 다들. 우리가 보통 죽음의 앞에선 돈도 뭐도 다 의미 없잖아요. 예전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양보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색해 그게 그 얘기가. 어르신들이 더 해밖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수는 인간에게 축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난하게 아프게 힘들게 돈 없는 장수가 축복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은 연장을 계속 할 건데 또 어떤 세대들이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할게 이런 게 있으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빈곤율 세계 최고야. 하지만 이것도 숨겨진 좀 사실이 있죠. 빈곤율이 그런 게 맞는데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의 70%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게 부동산에 몰려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르신들 80% 이상이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빈곤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집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정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유동자산 현금화 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고 자산까지 다시 고려를 한다면 노인 빈곤율이 45%까지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29%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어쨌건 고정자산이 많으니까 결국은 소비력이 여전히 없다는 건 비슷한 얘기죠. 그럼 현재 인구 흐름과 연금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봤으니까 국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지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좀 봅시다. 이걸 보면 정부의 청사진을 잠시 엿볼 수 있는데 이런 복지 예산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도 작년 대비 7.2% 정도 증가한 125조 4,900억 정도였는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좀 늘었고요. 장애인 예산 지원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임신 출산 쪽에 불임 난임 예산이 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인복지 예산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110만 개 일자리 공급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서 1조 613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투자도 대폭 확대될 방침이라고 이 부분도 255억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둘째를 낳으면 1억에서 50% 차감을 해주고요. 셋째를 낳으면 1억 전액 탕감을 공약 발표를 했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맥락이. 이제부터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전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저출산은 많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보건복지부 노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들을 생산 가능 인구로 기능을 시키겠다는 방향이 보이죠. 노인 요양시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며 예산을 확대했는데 이런 요양시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50대에서 60대 일자리가 취약한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게 엿보이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4대 보험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은퇴는 늦춰지면서 은퇴 연령에게 일자리를 확대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남게끔 생산 가능 인구를 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출산이 지금 0.57, 0.678 이럴 텐데 1.5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들을 늘리고 지금의 젊은 층들은 4차 산업에 일자리를
장년층, 노년층에게는 단순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경제를 결국은 두 개로 나눈 이모작을 한다는 구성으로 엿보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김태희 교수님이 하셨던 말인데요. 경제를 이모작해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경제가 굴러가지를 않을 거니까. 우리가 미래의 젊음을 되돌리는 약이 개발이 되거나 모든 사회가 자동화돼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실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겪는 이 과도기는 모든 나라에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상 시브왕 패트릭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